증문즉설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의 그 사연을 받아봤는데 5,000개 이상이 왔다고 해요. 그 사연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스님한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는 좀 아깝고 스님한테는 좀 소소한 질문이긴 하지만 몇 개 추려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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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말할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첫 번째는요. 스님도 화가 나시나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네. 저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짜증을 내죠 뭐. 짜증을 내죠 뭐. 화도 내시고. 오, 하긴 뭐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화가 풀리시고 스트레스도 풀리시겠죠? 뭐 스트레스 풀린다기보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짜증이 좀 나올 때가 있죠. 스님도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 포옹령 갑인 우리 스님께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안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티를 안 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죠. 스님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것 좀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스님이 결혼 생활을 안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갈등 문제나 고부 갈등 문제를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디 가면. 네. 그건 어떻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고부 갈등이 따로 있고 부부 갈등이 따로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법이고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때로는 고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부가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흐르는 인간의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저도 궁금했었는데 스님 옷장에는 승복 말고 다른 옷도 있냐고. 네, 작업복 있습니다. 어, 네,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어, 회색 작업복 있습니다. 아, 회색 작업복. 이 질문이 또 가장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스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뭐 특별히 행복하다 할 것도 없고 특별히 괴롭다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나도 참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강의 가는 게 가기 싫을 때는 거의 없는데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농사 짓다가 이렇게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강의 가려면 조금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농사 짓는 일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가서 좀 짓고 또 탐만 나면 나가서 짓거든요. 여러분 탐만 나면 어디 가서 놀듯이 네. 탐만 나면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스님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풀렸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님과의 대화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된 예비 대학생 최희경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학과의 성비 문제 때문에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가게 된 학과가 아동학과거든요. 아동학과라서 여성의 성비가 9대 1이면은 그렇죠. 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자 형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자 친구는 없어요. 가볍도 안 아니, 하시겠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예쁜 친구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면 별일 없어요.
이제 남자들만 있다가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고 가보면 약간 어색하고 며칠 지나보면 괜찮아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설악산 간다 그러면 가기 전에는 아이고 그 추운데 어떡하지, 올라가면 다리 아파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고, 그런데 뭐 그냥 땀 뻑뻑 흘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막 이락 다물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갔다 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조금 이제 하기 전에 두렵지 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대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만 아니고 뭐든지 처음 하는 일에는 다 망설여집니까? 안 망설여집니까? 맞아요. 망설여져요. 처음 할 때는 다 약간 두렵고 좀 어색하고 서투르고 그러다 조금 하면 익숙해지고 뭐 인생 모든 일이 다 그렇다. 근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계속 해봐도 그러면 그만두면 돼요. 저는 지금 한 50대 이제 중반인데 회사 생활을 계속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집안일에 가담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빨래라든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좀 나름대로 호응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는데, 음식물 먹은 걸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빨래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이 마음 속에서 좀 약간 이게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될지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저 어린애들이 뭐 좋은 일 좀 하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듯이 그 어린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누라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칭찬받고 싶었어. 자기 좀 어른다워져야지. 덩치가 어른인데 어른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 본래 이거는 부인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돈 버는 일이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는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오, 보고 있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부인이 그동안에 좀 대신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내 일을 하겠다 하니까 부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 일인데 남편 해주거나 하면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늘 버려두고 있는 걸 부인이 그동안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차다하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딱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동안에 당신 해주는 밥 먹고 빨래해주는 옷 입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잘 지냈다. 나는 사실 늘 그것이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을 했었는데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내 직장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러고 앞치마 탁 들어오고 퇴직하는 날부터 복에 딱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사 갈 때 이렇게 강아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관계가 좋은데, 근데 이제 퇴직을 딱 하고는 약간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남자분들은 직장 안 다니면 약간 좀 기가 꺾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잔소리하면 남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도 아니고 부인마저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듯이 뭐 신문 갖다 줘, 커피 한 잔 끓여줘 이럴 때는 부인들이 대부분 지 커피 지가 끓여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직장 다니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안 가면서 커피 끓여줘 이러면 네가 끓여 먹어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무시한다 얘가. 그래가 이제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동안에 참 30, 40년을 당신 해준 밥 먹었다. 이제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딱 선수를 치고 나오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같은 걸로 뭐 청소 좀 해주고 쓰레기 좀 버렸다고 그걸 가지고 뭐 칭찬 안 해주나 해주나 그래 쫌생이 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이제 내 할 일 내가 한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딸이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좋은 병원이라든가 한약도 많이 먹여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제 소원은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하고 좀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포기 안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딸한테 많은 얘기도 좀 해보고 또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이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애기 아빠도 말은 안 하고 다니지만 동네에 제 또래의 그 저기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려 다니는 건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얘기 좀 듣고 마음 좀 변해서 좀 애기 좀 갖게 해줬으면 하고 좀 명쾌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한 소원 같지만은 네.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이 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자기도 애가 안 생겨서 지금 괴로운데 부모까지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부모라면 딸이 그런 것으로 걱정을 해도 아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면 좋지만은 예. 어떻게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또 아기는 없으면 입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라면 네, 네. 자녀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손자 예. 손자 우리 남편도 손자 원한다 나도 손자 원한다 딴 집에 가봐야 다 손자가 있는데 나는 왜 손자가 없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알았죠? 가서 위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위로까지 안 죄송합니다. 해줘도 돼. 압력만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소위 보장, 삶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족, 자녀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사회지, 사회. 사회 보장 시스템이지.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강의 가면 노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 효자에도 정부보다 더한 효자가 없습니다. 나보고 이래. 그 사회보장대조가 잘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정부가 해주지 자녀에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은 사람은 사회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직 후손에 의해서만 보호받는 이런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벌써 부처님 된 수준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도 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듯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세상을 봅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은 하지 마라.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데 내가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고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고집을 해서 좀 고집을 네. 하면 이제 괴로워지지. 이제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미워지든지 이렇게 되지. 그럼 누구 손해다? 제 손해죠. 예. 손해를 견딜만 하면 그렇게 하시고 손해가 너무 크다 하면 이제 그만두셔야지. 근데 제가 한 번 싫은 사람은 되게 끝까지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근데 손해가 크지 그럼 인간관계에서 손실이. 그게 뭐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내 손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근데 내가 크게 걱정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도 손해를 감수할 만한 범위 아니니까 할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는 데까지 할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지 성질대로 살고도 어때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피해가 자꾸 커지면 이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소위 자각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딱 내면 무의식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살아보세요, 더. 감사합니다. 네. 7살 도나윤 양이 왔어요. 근데 너무 얌전하게 잘 듣고 있어서 제가 너무 눈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말을 하도 안 해가지고 목이 적었죠. 우리 나윤 양 7살인데 무슨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엄마가 자꾸 혼낼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낸다고요? 이모 잘 알아듣죠? 이거 5살짜리, 3살짜리 딸 있어도 다 알아들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엄마가 혼을 내요? 참 어려운 문제. 엄마를 잘못 만났네. 여기 우리 혹시 나윤이 형 엄마 오셨어요? 엄마는 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 뭐 때문에 나윤이 형이 자꾸 혼이 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귀여워. 옆에서 봤을 때가 생각하기에는 둘째가 있거든요. 아, 둘째. 네, 둘째가 3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터울이 좀 4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둘째를 좀 더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네, 둘째를 케어해야 되니까 첫째가 뭔가를 좀 하게 되면 둘째도 덩달아서 같이 좀 난장판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쟁통이죠. 전쟁통이 네. 자꾸 되니까 네. 첫째를 조금 컨트롤을 조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가만히 있으면 둘째도 가만히 있고 첫째가 움직이면 둘째도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마 좀 더 혼낸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컨트롤을 시킨다? 뭐 이런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런. 저희 딸이 와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낸다고. 엄마가 미영이를 사랑해요, 미워할까?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도 엄마가 야단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엄마가 길 가는 다른 애들한테 야단칠까 안 칠까? 쳐요. 아니 엄마가 길 가다가 저 다른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야단칠까 안 칠까? 어? 귀여워. 안 쳐요. 안 치지?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치지.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저 아이 보고 내가 지금 너희 엄마를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원래 원리대로 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어린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소홀하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동생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해해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차돈다면 엄마한테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린 아이들은 비교하거나 어떤 핑계로 누구를 야단치는 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애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둘을 키우기 힘들면 하나만 놓든지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둘을 낳아놓고 힘든다고 6살짜리, 7살짜리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는 올바르지가 않다. 아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혼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야단을 칠 때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는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억울해져 버리면
교육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심리적 억압만 받게 되니까 나중에 크면 이게 뭐다?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질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을 낸다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볼 때는 네가 막 뛰어다니니까 애도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좀 조용해라 이래 얘기하지만 내가 뛰어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애가 따라온 거 뭐 동생 문제지 그게 내 문제냐. 어릴 때 저렇게 이제 자꾸 조금씩 상처를 입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이 무의식 세계에 쌓여 있다가 어른이 돼도 이제 누가 조금 야단을 치거나 큰 소리 치면 그게 다 저항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두 아이를 키운 한 여성으로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엄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그걸 좀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애 보고 엄마 이해하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합니다. 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스님께 혼날 걸 각오하고 너무 혼내는 사람이에요. 딸이 아니 아까 따끔하게 혼나셨다고 그러셔서 혼나신 분들이. 어, 사춘기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말투가 이제 툭툭거리거나 그런 말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인 단어들 뭐 싫어 안 돼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사춘기라서 애가 엄마한테 자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가 왔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그런 말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애가 말을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왔나?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러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좀 늦게 왔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찌부둥하면 갱년기가 왔나? 물론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만 늘 듣고 잘 듣고 살던 아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말도 그대로 따라 들으면 노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반대 의견도 낼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의견에 반대도 해보고 자기 의견도 내보고 고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말 안 듣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자립시켜 주려는 생각이었고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지 어릴 때는 귀엽고 돌봐줘야 되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립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의견도 반대도 하고 지 고집도 하고 그럴 때 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있구나. 자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아주 대견하게 얘기해야 돼요. 5살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은 벌써 5살 자립을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하는 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 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안 된다.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행한 걸 너무 막지도 말고
아이가 행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너무 감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반대 의견 해보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이제 20살이 넘으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서 그 훈련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늘 뭐든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싫잖아, 그죠? 실패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자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부모가 보살펴 버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따뜻한 사랑,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이예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너무 말 줘봐요. 잘 듣게 생겼는데. 아니,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중학교 1학년 지소연입니다. 스님 얘기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의사 표현도 조금 너무 싫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있고 자는 거 자립을 해요? 엄마한테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는 게 많죠? 그럼 첫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년이잖아. 성년이 아니잖아. 그죠? 내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보호자가 하는 거야. 왜? 그래서 19살까지는 보호자, 피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19살까지는 보호자가 하고 19살이 넘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결정해도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수험생인데요. 그랬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수시로 6개를 썼는데 6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부담이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뭔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나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조금 많네요. 자기 성적보다 높은 데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데 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낮은 데 내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높은 데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가면 되고 내가 너무 현재의 실력에서 조금 높은 데 냈구나 그러면 그럼 조금 낮은 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내가 너무 현재의 성적보다 높이 내서 떨어진 거지 이것은 운이나 내 실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동안 불합격이란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힘든 건가요? 네, 처음 그치? 불합격. 왠지 공부 되게 글씨 잘할 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자주 또 경험해보면 이력이 생겨요. 맞아요. 지금은 큰일 같은데
만약에 한 20년, 30년 지나가 나이 40, 50이 돼가 이때를 돌아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구슬을 따가지고 얼마만큼 땄냐 서랍 안에 넣을 정도를 넘어서 조그만 단지에 가득 담아 넣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 구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닌 줄을 알았으면 친구들과 구슬치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땄다 하더라도 끝날 때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어릴 때 친구를 찾아가서 법륜 스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륜 스님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우리하고 구슬치기가 구슬을 따가지고 할 때는 우리한테 돌려줬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별거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릴 때는 어리석었다. 지혜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제 삶에서는 또 이게 소중하다 이러지만은 이제 눈 감고 숨 넘어갈 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소중하다 했던 것이 또 어릴 때 구슬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구슬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또 20, 30년이 지나서 눈 감을 때 그 구슬 같은 게 무엇일까? 이건 정말 구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지금 늘 유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숨 넘어갈 때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 보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현안에 집착하지 마라. 충실하지 마라는 게 구슬치기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슬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성과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추억이 되고 꿈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는 아이의 이제 미래,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로다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많이 구하러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직장 동료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쉽게 정하는 것보다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한테 조금 더 좋은 조언을 얻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거기 따라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저 딸아이의 사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사주를 얘기를 했더니 흔히 우리 옛날에 말하시기를 아이의 명을 길어주게 하려면 절에 데리고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정말 보내야 되는 건지 그러다 그 말을 무시하자니까 너무 저 입장에서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저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스님한테 조금 더 여쭤보고 좋은 얘기를 듣고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권유하신 거죠, 그러면? 네. 아직 저는 이거를 아이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이한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아이가 되게 여려서 이거를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말에 대해서 왜 스님 되면 좋잖아.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건 행운이야. 근데 왜 이게 아이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딱 듣고 와 우리 아이에게 이런 행운이 있다니 이렇게 딱 좋은 생각을 하지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스님이 뭐 별볼 없이 보이나 봐. 그렇진 않는데 근데 왜? 이제 고3이에요. 고3 여자애를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님이 됐어요. 네, 고1 때 출가하셔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데려가지. 어떻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려가느냐
이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보살님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 몰라요 그랬어요. 난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도해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죠. 이래 됐어. 그리고 어머니가 또 궁금했어. 그럼 이 아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 아이는 단명해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아들 하세요 하고만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을 딱 끊어버리고. 근데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별로 중요 안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스님한테 물었으니까 그래 묻지를 말아야 된다니까. 함부로 물으면 안 된다니까. 공연히 물어가지고 걱정거리를 만들잖아. 왜 가서 물어? 또 물었으면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때문에 물어? 저한테도 내 묻긴 물어놓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절에 가서 한번 유수보면 되는 거지. 머리 깎고 한 며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안 들면 나오면 돼. 그러면 애고는 벌어 넘어간 거야. 뭐 쉬운데 그걸 뭐 어렵다고 생각해. 아무 일도 아니야. 그 스님 말이 맞다고 해도 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또 그 스님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쵸. 그래. 그쵸. 그럼 뭐 별일 아닌 걸 갖고 그래 울고 뭐 걱정이 돼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였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줏대가 없었어요. 그런가 봐요. 시간 나면 절에 가서 어때요? 이런 인연으로 절에 가서 행자생활 한 달을 하든 한 100일을 하든 한번 해보면 좋지. 이런 말 안 들은 사람도 많이 와서 해요. 네. 알았죠? 네. 연습 삼아 가서 한번 해보는 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은 강서윤 씨. 아기가 자고 있어요. 뭐 앉아서 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편하게 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16년 만에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를 엄마로 택해준 이 아이가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었는데 저는 소풍 때 김밥을 싸간 기억도 없고 운동회 때 저를 응원해준 가족의 기억도 없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섰을 때 저를 축하해줬던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제 마음, 그걸 이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의 자리가 필요할 때 이 아이 곁에 없을까 봐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그런 두려움이 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자꾸 스님께서 안 죽었잖아, 아무 문제 없어,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온전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건 스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왔는데 아기가 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수준은 약간 지금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잘 자라고요. 자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다만 이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 지금 트라우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내가 입은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자꾸 연상이 돼가 다시 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자라면 자기의 심리적인 걱정이 아이에게 전이가 돼요. 그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해도 엄마가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 심리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꾸 아이에게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에게까지 그 상처가 옮겨가게 됩니다. 네, 괜찮으니까 열심히 키우세요. 선생님, 저는 자녀를 모두 키우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시기에 갑작스럽게 저희 남편이 희귀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 투병을 4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저와 아들 의지하면서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통증이 있고 아파할 때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하며 또 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남편도 다 힘들어요. 이랬을 때 스님의 그냥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힘드시겠어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너무 아파서 눈도 안 뜨고 그러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원래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아주고 꼭 껴안아주고 그러는 게 할 일이에요. 그리고 스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더라도 아이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싶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정말 최선을 다한 건지 한다고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고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나 그냥 병원에 둔 게 잘한 건가. 근데 본인은 너무 집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집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소변도 다 우리가 해줘야 하고 근데 의료진 옆에 있는 게 도와준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오고 싶어 하고 집에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해주지 못하는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기는 너무 잘하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회하기가 싫어요. 갈 때 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걸 그 후회가 될까 봐. 그 정도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 하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려고 하는. 더 잘해주려고 하는 욕심을 내면 이거 해주는 거에 지치게 되거든요. 지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빨리 죽지 안 죽노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도리어 나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려지 말고 그냥 대충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충 해주면서 여보 그래도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낫지. 열심히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내 인생은 뭐 없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안 들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 지치게 돼요. 지치면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더 후회해요. 그러니까 대강 힘났는 데까지 하시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자기도 조금 다른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에 요새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 감정 기복이 있죠.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가라앉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좋으면 너무 막 올라가서 흥분하고 가라앉으면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이럴 정도로 심하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뭐라고 한다? 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이게 멈추질 않아. 통제가 잘 안 돼. 그래도 이거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복이 너무 크거나 자기 조절이 안 되면 본인이 조절이 안 되는 걸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도움이 뭐다? 약물적 도움을 얻어야 돼요.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돼 있거나 긴장이 돼가 잠이 안 오거나 할 때 이제 안정을 시키는 약을 먹게 되면 어때요? 이게 좀 가라앉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건 이제 이것만 갖고 연구한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일단 이 검진을 하고 아마 이 정도 범위라면 막 병까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건 뭘 말하느냐?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래 증문즉설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사고의 오류를 시정한다든지 집착을 좀 넣는다든지 이런 자극을 좀 덜한 도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떠냐?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한다고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힘도 없어져 버리니까. 잘못 말하면 제가 말하는까지도 상처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과의 어떤 이런 좀 도움을 얻어서 그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정신적인 치료, 대화가 필요하다. 요즘은 대부분 부모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이 심리 상태가 어때요?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옛날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전쟁통에 난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조금 더 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이 심리적인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그 심리를 편안하게 형성해 주는 게 최고의 부모의 공덕입니다. 이게 행복의 근원이니까. 두 번째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생력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가 어릴 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가 대부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발병률이 더 높을까 낮을까요? 더 높아지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열하게 가면 괜찮다가 그때 가서 또 발병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막 갈등이 너무 심해질 때 발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되는 분이나 시어머니 되는 분은 그 아이의 엄마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주를 귀여워할 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부인을 편안하게 해줘야 엄마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나친 경쟁, 긴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왜 더 심할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인기 위주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하고 성공한 것이 오래 갑니까? 짧게 갑니까? 짧게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거는 나이가 50, 60이 돼가 이제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이 분야는 열 몇 살에 꼭대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20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그게 떨어지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거기다 뭐까지 답니까 또? 악플까지 달잖아. 그죠?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플을 다는 게 어때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발작을 하려는데 그런 걸 탁 하게 되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확 사로잡혀 그래도 죽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심리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겹치게 되면 이제 이 발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그런 직업적인 성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때요? 조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발견해가 빨리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질환은 대부분 다 방치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만성화되면 그때 이제 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병원에 데려가려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도 조금만 그게 이상하면 빨리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건 학교 다니는데 10명이 같이 있는데 9명은 괜찮은데 1명만 딱 꼴보기 싫다. 그럼 그 1명만 잘 지내면 내가 10명하고 다 잘 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 1명하고 잘 지내는 거를 내 수행의 과제로 삼아라. 근데 2명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남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나에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 꼴보기 싫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거라. 병원에 가서 먼저 검진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꼭 발작을 한 뒤에 가면 좀 늦어요. 미리 그런 요소가 있는 거를 체크가 되면 훨씬 치유가 쉽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아는 집에 갔는데 아이가 막 온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과잉도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니까 문제가 없다고 조금 그냥 과잉 행동을 할 뿐이라. 그래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병원에 데려가니까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쭉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만에 가봤어요. 이번에. 갔더니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기 발견되면 어때요? 치유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늦게 발견되면 이제 치유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돈, 출세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삶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부모가 너무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자식들은 심리적 억압이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공부 잘하나 누가 인물이 잘생겼나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래 보면 안 돼요. 항상 자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중심에 놓고 자식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별거라고 생각하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줄을 알면 우리가 지나친 그런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애쓰지도 않게 되고. 조금 삶을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 누나라고 제가 은근 고민 잘 들어주는 상담 누나거든요. 그렇게 많은 질문이나 고민들을 스님은 받고 계시잖아요. 스님 고민은 누가 들어주시나요? 배우라더니 MC가? 배우. 그럼 MC처럼 말자. 정말요, 스님? 저도 스님한테 여쭤볼 게 좀 있어서 가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엄마로 잘하고 있나? 애 키울 때 힘이 안 들어 애가 좋아요. 그쵸. 힘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애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오토바이 탈래 그러면 그래. 재밌겠다 이러면 되죠. 사줘 이러면 엄마는 못 사준다. 우리 집 엄마는 해주던데 그럼 그 집 가서 부탁해라. 왜 날랐어? 그럼 네가 왜 이 집에 태어났어? 오, 그거 저 잘할 자신 있어요. 요새 제일 고민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하루하루가 너무 전쟁 같으니까 어떻게 늙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잘 익은 낙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면 그렇습니까? 잘한다, 열심히 한다, 애쓴다 이러면 그냥 한다. 하던 대로.